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벌써 2022년에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 이야기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저를 낳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제가 어렸을 땐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를 말지 라며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일을 하러 다니셔서 자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 집에 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뜸해지더니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었죠. 생각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는 그런 어머니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기 때문에 저를 향해 못된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신 어머니의 인생이 정말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한글도 못된 저에게 너 때문에 내 딸 팔자가 꼬인 거야. 또는 그때 없애라고 했을 때 내 말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이 고생을 하겠니?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있으면 안 되는 존재, 세상에 존재해서 안 됐을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존감 바닥에 평생 사랑 한 번 못 받아본 학창시절의 저는 살아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니 20살이 되면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친구 한 명 없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냈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감흥 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으로 감정적인 변화를 차단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마음을 주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에 애초에 주변에 대한 기대와 감정을 제한한 거죠.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할머니를 하루 종일 봐야 했고, 제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제 학비로 보내는 돈이 전부 할머니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했기에 억지로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참 신기하죠. 저는 억지로 간 고등학교에서 인생의 은인을 만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사귄 친구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의 첫 인상은 곧 죽을 것 같은 아이였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무슨 말을 해도 묵묵부답해 밥도 몇 술 먹다가 그만 먹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고 하죠. 세상을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보니 친구들이 저를 정확히 판단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들은 참 많이 노력해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친구들과의 첫 순간은 제 입에 쫄면을 쏙 밀어넣고 맛있어? 라고 웃으며 묻던 친구의 얼굴입니다. 양념이 묻은 제 입가를 닦아주며 웃던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제가 친구들의 존재를 인식한 건 무려 학기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이후였죠. 그렇게 제 인생으로 불쑥 들어온 친구들은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 곁으로 4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것저것 말을 걸고 반찬을 뺏어 먹고, 처음엔 아무 신경이 안 쓰였는데 점점 거슬리기 시작한 거 있죠. 제가 버럭 화를 내며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라고 소리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깔깔 웃어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짜증 섞인 행동을 하더라도 어머 얘 또 이런다 작작해 정말 라는 식의 농담 섞인 말을 할 정도였죠. 어느 순간이 되니 친구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허전하고 어디 갔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이 모든 일이 과거가 된 지금 친구들에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야?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이상한 영웅심리라도 있었나? 잘 모르겠어. 그때 모습을 네가 직접 보면 너도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게 될걸? 이라고 말하죠.
친구들이 생긴 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내가 변했구나 라는 생각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문득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성인이 된 후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얘기할 때 저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당장 집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은 너무 행복했지만 집에서의 삶은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떠났습니다. 갓 성인이 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서울에 간 거라 참 많이 고생했어요. 하지만 서울로 대학을 간 친구들과 저의 사정을 아시는 친구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직장을 얻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다 그렇겠지만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경험이 있는 어른이 없는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더욱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혈육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을 겪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덕에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고등학교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도 생겼어요. 모난 구석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최소한의 도리만 했습니다. 용돈을 붙여드리는 것 외에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뵈러 간다든지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죠. 보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할머니를 만나면 지금 제가 이뤄온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간혹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마저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와 매우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통화를 해도 머쓱하기만 하고 얼굴을 봐도 반갑기보단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었죠. 저와 어머니, 할머니의 관계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너 그러다 시집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며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가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누군가의 좋은 아내가 좋은 엄마가 될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온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리란 자신도 없었어요. 저의 이런 마음은 가장 가까웠던 고등학교 친구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시집간다더라 라며 저를 놀렸지만 실제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중매를 서려고 하신 적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완곡히 거절했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는 무슨 자격으로 중매를 서시느냐며 못된 말도 했죠. 결혼은 저에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결혼하면 나 같은 불행한 인생이 또 생길 것이라는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는 동안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들어오던 결혼의 압박을 30살이 될 때까지 이겨내고 나니 주변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제 인생에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회사에서였어요. 새로운 거래처 담당자가 인사를 왔다는 소식에 나가보니 서글서글한 인상의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여구입니다. 라고 인사하며 씩 웃는 그에게 저는 간단한 인사만 했고 그 사람은 기억에서 잊혔습니다. 최여구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건 제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저희 회사 담당자가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하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귀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맡게 된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업무가 늘어난 것도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이
최혁우 씨에게 조금 티가 났었나 봅니다.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은 인상에 마음이 편해졌는지 제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였죠. 저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유치하고 어렸네요. 그런데 저의 틱틱거림을 대하는 최혁우 씨의 반응도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도 일적으로 만난 사이에 거래처 직원이 괜히 틱틱거리면 기분 나쁜 티 낼 법도 한데 저한테 장난치자는 듯이 농담을 던지곤 했거든요. 능글맞은 최혁우 씨의 모습은 제가 살면서 처음 본 사람의 유형이라 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당황한 모습을 숨기지 못해 최혁우 씨의 흥미를 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데 재미가 들렸는지 저를 만날 때마다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제가 일을 맡게 된 후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저와 최혁우 씨가 만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다가 귀찮았던 사람도 자주 보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화에서 티가 나는 그의 사려 깊은 생각과 진중한 태도에 그를 향한 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애정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저의 마음을 부정하려고 애썼어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업무 변경을 신청하고 최혁우 씨를 피하기 위한 별별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태도에 그도 많이 당황했겠죠. 저를 만나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온 최혁우 씨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웃음기 없는 최혁우 씨의 얼굴은 담담한 듯 보였지만 그의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을 지어낼 수 있었겠어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저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던 최혁우 씨의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렸기 때문이죠. 정말 힘들었겠다며 말문을 이은 그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입양하였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입양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입양아를 향한 시선은 좋지만 않았습니다.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최혁우 씨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의 결핍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초등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그에게 찍혀버린 불쌍한 아이라는 낙인은 그가 사회생활을 하는 당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는 오랫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여자친구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자 가족들의 반대에 못 이겨 떠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부모님이 안 보고 싶냐? 그래도 양부모인데 친부모만 하겠냐? 친부모님도 너를 버린 걸 후회할 거다 라는 말은 그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죠. 그렇게 그는 늘 텅 빈 가슴 한쪽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눈물을 추스르며 저에게 한 번 더 고백했죠.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최혁우 씨의 용기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의 부모님도 저의 상황을 잘 아셨지만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입양 가정이라는 수식어는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부모님은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은 흠이 아니다라고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셨죠. 하지만 전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결혼식 당일에도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어머니 앞에 나타나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또 어머니에게 결혼하니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했고 말이죠. 시부모님은 상견례 자리도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 못내 아쉬움을 표하셨지만 이내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끌벅적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고 정말 가까운 지인과 친지 몇 분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죠. 어디서 구했는지 고운 한복까지 차려입고 찾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를 모신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대체 왜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엄마를 불렀냐라고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우물쭈물하며 제 곁으로 오신 어머니의 모습에 그런 말을 쉽사리 뱉을 순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남편 참 좋은 사람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작아 보였거든요. 저는 왈칵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이 답답함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안쓰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행동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는 감정을 가졌으니까요. 어머니를 떠올릴 때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떠올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후 아이는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9년 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를 매우 늦게 가진 편입니다. 32살에 결혼하여 41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고 그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아픔을 또다시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도 이를 알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9년 동안 보여준 노력과 헌신, 그리고 남편을 통해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죠.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평범하고 보통의 가정에서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다 보니 아이에 대한 저의 생각도 바뀐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이후부터는 어머니에게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얼굴을 뵈려고 노력했지만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생각났죠. 그래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자는 듯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제 귀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자는 듯한 저를 보고 어머니에게 너 이거 없앤다고 병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없어질 뻔했던 애가 이렇게 커서 애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뒤이어 할머니는 그때 지웠으면 어떡할 뻔했냐. 넌 손주도 못 보고 나는 증손주도 못 보고 아주 아쉬울 뻔했다 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지만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하하 그랬었지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거두며 그놈의 지운다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분은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고 싶었지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몸이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니도 제가 태어나질 말았어야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말에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는 그냥 엄마가 너무 고생한 게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지 라고 대답하셨죠. 이런 식의 의미 없는 대화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와 저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었어요. 저의 몸 걱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서름을 쏟아내기라도 하듯 악을 질렀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병원 관계자들과 잠시 나갔던 남편까지 저를 말렸지만 이미 차오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엄마 욕심에 낳아놓고 엄마 노릇은 제대로 하기나 했냐고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무슨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관심은 있었어요? 라는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어머니를 볼 때마다 턱끝까지 차올랐던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감정이 격해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말을 들으시곤 나도 그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싶어서 낳았겠니? 내가 뭘 알고 그랬겠어? 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나도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라고 소리치셨죠. 결국 악을 쓰며 죽을 듯이 소리치는 저와 어머니는 분리되었고 이후 몇 년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어머니와 사이좋은 모녀 관계로 남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저에겐 그만큼의 용기가 없었어요. 남편이 간간히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으로 제 마음을 다한다고 생각했죠. 아마 어머니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남편은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늘 저와 어머니가 대화하길 바랬어요. 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누구보다 제가 소중하지만
제가 힘들었던 만큼 어머니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일단 지금은 아니야 라고 변명하며 어머니와의 만남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보고자 노력했던 게 9년이었는데 또다시 단절된 상태로 7년이라 시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품에 안기던 작은 아이는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더니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게 되었죠. 남편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 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달라진 것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지병을 앓고 계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생김새부터 또래 친구들의 엄마들보다 젊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아니라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남편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었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이 악화되셨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위독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죠. 남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사람이기도 했고 평소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바로 암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암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병원에 다닌 기록도 없고 누구에게도 아프다는 걸 티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는 거죠. 저의 의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아픈 것 참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라는 착잡한 마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미련하냐는 생각이 들었죠. 꾸역꾸역 나오는 눈물을 삼키는데 입을 달싹달싹하는 어머니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자 어머니는 저에게 옷 안 속주머니라고 말씀하셨죠. 주머니를 뒤져도 없길래 옷을 뒤집어서 더듬거리니 겉옷 안감에 뭔가 볼록한 게 잡혀왔어요. 이게 맞냐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겉옷 안감 안쪽에 있었던 것은 두꺼운 종이로 소중하게 쌓인 금반지였어요. 저는 그 금반지를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금반지를 들고 어머니 가까이로 가자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이죠. 그거 전부 미안 이라고 띄엄띄엄 들리는 어머니의 말을 조합해보면 그 금반지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거 저 가지라고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뜨셨죠.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실을 인지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저에게 벌어진 일이 도대체 다 무엇인지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에게 미안하다며 금반지를 주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마음 깊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탄해하고 있었습니다. 간소화된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제야 조금씩 미루었던 생각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대부분은 어머니를 향한 답답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까지 남은 한참의 거리를 걷고 또 걸으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함이었죠. 문득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그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싶어서 낳았겠니? 내가 뭘 알고 그랬겠어. 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나도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라고 말했던 그때가 말이죠. 전 어머니가 너무 미련해 보였어요.
어릴 때 나를 낳았던 게 후회가 되면 그냥 보육원 같은 데 보내고 자기 인생 새로 시작을 하던가. 능력도 없으면서 딸 하나 책임진다고 평생을 일만 하고 고생만 했는데, 그런데도 결국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뿐이라니. 자신의 젊음을 태워가며 살았던 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겨우 금 한 돈짜리 반지라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산 최후의 결과가 겨우 금 한 돈짜리 반지라니. 그 금 한 돈짜리 반지를 남기자고 그렇게 기구하고 애처롭게 산 어머니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거 하나 남기려고 어린 나를 방치한 건지 어머니에게 화도 났죠.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육교를 건너 내려가던 중 육교 끄트머리 구석에 작게 웅크린 두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뭔가 꿈틀거리기에 가까이 가서 보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아이 두 명이 무슨 사연이 있어 여기에 웅크리고 있는지도 궁금할 법도 했지만 당시 저에겐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건네었죠. 이제 더 추워져. 이거 들고 찜질방이라도 가거나 가까운 경찰서 가서 부모님 찾아달라고 해. 라고 말하는 저의 말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 돌아 나오는데 주머니에 걸리는 게 하나 더 있더군요. 바로 반지였어요. 순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뭐하나 라는 마음과 함께 이 반지를 없애면 어머니를 향한 잡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아이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비싸. 아줌마가 준 돈보다 더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좋은 어른 만나면 도와달라고 해서 팔아서 써. 절대 함부로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돼. 알겠지?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렇게 아이들을 두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7살 배기 아이도 엄마의 눈치를 볼 정도였으니 제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멀리서 어떤 아이들이 아줌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나를 부르는 걸까 싶어 뒤를 돌아보니 일주일 전에 제가 돈과 반지를 건네주었던 아이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입은 옷은 추운 겨울에 입을 만한 옷이 아니었어요. 짧아진 소매와 바짓단, 얇은 봄가을용 점퍼, 목이 늘어난 티셔츠, 해진 양말, 코, 귀, 손, 짧은 바지 사이로 보이는 발목까지 추위에 빨갛게 터버린 아이들은 헉헉거리며 저에게 이거 돌려드리려고 찾아다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반지를 건네는 큰아이의 손은 누구보다도 말라 있었죠. 저는 반지를 밀어내며 이거 너희 준 거야. 왜 다시 돌려주려고 해? 너네 잘 써도 돼. 아줌마 안 줘도 돼. 라고 했지만 작은 아이는 그렇지만 반지 안에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라며 우물쭈물 말을 꺼냈습니다. 이름? 무슨 이름? 이라고 묻는 저의 물음에 큰아이는 정순희, 아줌마 이름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맞았기 때문이죠. 아이의 말을 듣고 서둘러 반지 안쪽을 확인해보니 정말 정순희, 제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읽어모은 금 한 돈짜리 반지는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가 평생을 노력해 읽어냈던 것은 금 한 돈짜리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반지가 제 주인이 있다는 생각에 일주일이나 절 찾아다닌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그 길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사입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은 더욱 말라 있었고 굶주려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경찰서로 갈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퇴근 후 돌아왔습니다. 웬 못 보던 아이 2명이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자 남편은 굉장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저의 설명을 듣고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는 아이들의 친부모를 찾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아이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주었죠. 아이들은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상담사에게 엄마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언제부터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씨 할아버지네서 있다가 황씨 할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밥 먹고 한글 배우고 그랬어요. 학교도 안 가봤어요. 할아버지도 안 나왔다고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 버려진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연고 없는 아이를 시골 할아버지가 데려다가 보살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글을 읽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하여 출생신고나 입학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죠. 학교에 보내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했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드러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요. 서울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황씨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길래 밖에 나가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안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계속 기다렸는데도 할아버지가 안 와서 할아버지가 맨날 가고 싶다고 했던 서울에 간 줄 알았어요. 여기 오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얼마나 주변에 무관심하고 무지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관계 확인보단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었어요.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길러진 환경이 어땠는지는 차차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아이들을 위탁시설이나 보육원으로 보내 입양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입양이 되면 좋은 가정에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자아이의 나이는 12살 정도로 보이고 여자아이는 10살로 보여 입양 가기 쉬운 조건은 아니라고 했죠. 또 아이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회화 훈련을 하지 못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절차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남편과 저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7살 딸아이를 데리고 두 아이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 7살 딸은 갑자기 생긴 언니 오빠를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겼습니다. 12살 큰 아이는 원래도 동생을 잘 챙겼기 때문에 7살 딸을 잘 보살폈고요. 10살 작은 아이도 오빠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7살 딸아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북적북적함을 즐기는 사람은 저도 7살 딸도 아닌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이들의 입양이 확정되고 법적인 가족이 된 날 남편은 저에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난 정말 아들을 바랬어. 그리고 자식을 최소 3명은 낳고 싶었지.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지만 잠자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았기에 자식 욕심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쉽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딸 하나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두 아이를 보니 세상 뛸 듯이 기뻤다고 하더군요. 또 자기 자신도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 두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꿈꿔왔던 아들과의 목욕탕 데이트에 한을 풀기라도 하듯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들과 매주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처음 학교를 갔던 큰 아들은 올해 대학에 갑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서울의 명문대학이에요. 둘째 아이는 20살이 되어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척척 자기 앞가림을 해내는 기특한 딸이죠. 막내는 제일 철이 없네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이젠 엄마가 잔소리하면 오빠 언니 뒤에 쏙 숨어서 못 들은 척할 정도로 철부지가 다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며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하나 한숨만 나오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니 저는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하고 나니 저희 5가족 모두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 늘 엄마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아이들,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이가 전부라는 사실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불쌍하고 답답하고 애처로웠던 저희 어머니에게는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에 대한 원망을 갖고 그것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애들을 키워보며 돌아가신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 괜스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어머니의 반지만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떠올리는 밤이네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엄마는 제 곁에 없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